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직도 친구들 만나며 꼭 한 번씩 꺼내는 레전드 사건이에요. 불행히도 그 사연의 주인공이 저란 게 흠이지만요. 사실 저는 정말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며 정해진 길을 걸어온 사람이거든요. 제 삶은 그야말로 평화, 평온, 고요 그 자체였어요. 제 성격 자체도 남의 일에 관심도 없고 그냥 내 할 일만 하면서 살았고요. 친구들이 야, 넌 애가 정말 너무 싱겁다. 좀 살면서 뭐라도 해봐라 라고 놀릴 정도였죠. 근데 말이에요. 이 인생이라는 게 참 내가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해서 조용히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세상에 이런 더러운 이별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무엇보다 거짓말쟁이들은 결국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빠진다는 걸 말하고 싶기도 했고요. 아마 이 이야기 들으시면 제 인생이 딱 하고 착잡해서 아마 대신 소주 한잔 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지방의 작은 도시, 그러니까 버스가 1시간에 2대 오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어요. 당시 부모님은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손님이 없어도 꼬박꼬박 아침 6시에 가게 열어서 밤 11시에 닫는 그런 성실한 분들이셨죠. 저에겐 언니 한 명이 있었는데 언니는 23세 결혼해서 서울로 훌쩍 떠났고요. 전 그래도 막내라고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우셨답니다. 미연아, 넌 언니처럼 일찍 시집가지 말고 먼저 네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라. 그게 우선이 돼야 해. 아버지가 맨날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을 가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졸업을 하고 구하게 된 첫 직장이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거기서 MD 일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사실 오래 다닐 생각으로 구한 건 아니었어요. 큰 회사를 지원할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우선 알바처럼 돈부터 벌면서 제대로 된 취직 준비를 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다니게 된 직장에서 처음엔 그냥 상품 올리고 재고 관리하고 그런 단순한 일만 했는데요. 어느 날 대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미연 씨, 지난번에 미연 씨가 추천한 그 가방 있지? 일주일 만에 1,000개 넘게 팔렸어. 아, 진짜요? 전 그냥 디자인 예뻐 보여서 그런 건데. 그냥이 아니야. 미연 씨 이런 거 타고난 것 같은데.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뭔가 남들과 다른 감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트렌드를 읽는 눈이 있었던 거죠.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당시 제가 했던 일은 아무도 관심 없던 북유럽 브랜드 하나를 발굴해서 회사 매출을 3배나 올리곤 했어요. 그것도 몇 달 만에요. 나중엔 다른 쇼핑몰에서도 저를 찾기 시작했지만 오랫동안 회사에서 배워온 저는 결국 프리랜서로 독립했어요. 수입이요? 당시엔 회사 다닐 때 월급의 4배는 벌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만 전 이걸 아무한테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도 그냥 먹고 살만해 라고만 했고 친구들한테도 뭐 그냥 그래 라고만 했죠. 왜 그랬냐면 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써야 하니까 묵혀놔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냥 제 성격이 원래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몰래 모으고 숨겨두는 습관이 나중에 제 인생을 구하게 될 줄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답니다. 이제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남편과는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가끔 연락하던 친한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죠. 미안아, 너 아직도 혼자야? 혼자면 내가 진짜 괜찮은 남자 하나 소개시켜줄게.
언니, 난 괜찮아. 혼자가 편해. 아니, 무슨 소리야. 너 벌써 30대 중반이야.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 번만 만나봐. 이런 게 점점 갈수록 흔치 않다 너. 선배가 하도 성화여서 마지못해 나갔는데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를 딱 봤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훤칠하고 양복도 깔끔하게 차려 입었더라고요. 명함을 주는데 회사와 직급,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보다 연상이었고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의 영업부장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전 지금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있어요. 첫 마디부터 일에 관한 거나 자기 자신에 관한 게 아니라 다짜고짜 직급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겼지만 그땐 그게 귀여워 보였어요. 뭔가 허세가 눈에 뻔히 보이니까 오히려 웃기더라고요. 사실 회사가 작아서 월급은 크지 않아요. 그래도 대기업 과장보다 높은 직급이잖아요. 나중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그 모습이 왠지 웃기기도 하고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사람이 정말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비싼 레스토랑에 꼭 데려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카드 빚으로 버티고 있던 중에도 그런 곳을 찾았던 거더라고요. 진수씨, 그냥 편한 데 가요. 전 그냥 한식이나 쌀국수 같은 것도 좋아해요. 아니에요. 제가 모시는 건데 제대로 해야죠. 그런 모습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감동적이었어요. 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날 아껴주려는 마음은 진심 같았거든요. 그렇게 꽤 오랫동안 만남을 지속하다 프로포즈할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 식당에서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죠. 난 앞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나의 발전 가능성과 포부를 믿고 함께 해줘. 솔직히 좀 오글거렸지만 눈빛이 진심이어서 감동받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만나보시더니 말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이어서 좋은 것 같다 라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보니 급했던 것 같기도 해요. 나이에 쫓겨서인지 그 사람에게 쫓겨서인진 모르겠지만요. 결혼식 날 남편이 하객들 앞에서 한 말이 아직도 생각나요. 여러분,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저 김 부장, 앞으로 책임감 있게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어찌나 창피하던지. 그래도 다들 웃으며 박수를 쳤는데 순간적으로 봤을 때 남편 회사 쪽 사람들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옆 사람한테 뭐라고 속닥거리는 게 보였죠. 그때 뭔가 찝찝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잘못 봤나 싶었죠. 결혼 초기는 정말 꿈 같았어요.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아서인지 그 사람과 제가 잘 맞아서인지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죠. 우리만의 공간에서 우리들이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자상한 남편은 퇴근하면서 꼭 뭘 하나씩 사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김밥이든 아이스크림이든 붕어빵이든 아니면 1,000원짜리 꽃 한 송이든 말이에요. 여보, 이거 봐. 오늘 길에서 파는 거 봤는데 당신 생각나서 샀어. 에이, 이런 거 왜 사와? 돈 아까운데. 아니, 뭐가 아까워. 우리 마누라 주는 건데. 우리 자상하고 따뜻한 남편 고마워. 당신은 역시 센스 있는 최고의 남편이야. 남편과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을 다루는 게 쉽기도 했어요. 남편은 비위만 잘 맞춰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고단했던 하루가 풀린다. 여보가 수고했어라고만 해줘도 난 내일 또 힘을 낼 수 있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들어주면 금세 풀렸어요. 오늘 그 박 과장이 또 사고 쳤어. 거래처에 늦게 가서 계약 날릴 뻔했다니까. 내가 전화해서 겨우 수습했지. 왜 일을 그렇게 하나 몰라. 하여간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놈들이 없어. 고생했겠네. 당신이 있어서 회사가 돌아가는 거야. 그치? 사장이 내 진가를 모른다니까. 뭐 언젠간 알아주겠지. 이런 대화가 매일 저녁 반복됐어요. 처음엔 남편 이야기만 들었을 땐 진짜 남편이 회사의 핵심 인물인 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다 허풍이었지만 그땐 꿈에도 몰랐어요. 바쁜 와중이지만 우리는 주말엔 꼭 데이트를 했어요. 연애 때처럼 멀리는 못 갔지만 동네 산책하고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남편이 가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여보한테 명품백도 사주고 좋은 차도 태워줄게.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만 해줄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이 좋아. 진심이었어요. 그땐 정말 그 행복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갔고 그만큼의 보상이 따라오는 충만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 회사 회식에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우리 와이프예요.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최고죠? 다들 부장님 복 받으셨네요 라고 했지만 몇몇은 표정이 애매했어요. 특히 여직원 하나가 저를 측은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요. 그해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장난기 넘치던 평소와 달리 뭔가 결연한 표정이었죠. 여보, 나 할 말 있어. 뭔데? 무슨 일 있어? 나 회사 그만두고 싶어. 뭐? 그만두겠다고? 이직하고 싶다는 이야기야? 아니, 나 카페 차리고 싶어. 우리 집 근처에다. 순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당신 그런 꿈 있었어? 바리스타 자격증도 없잖아. 이제 배우면 되지.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멍청한 놈들한테 굽신거리는 것도 박봉에 부려먹는 것도 지긋지긋해. 우리 카페 차려서 난 사장하고 당신은 가끔씩만 도와줘. 우리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남편은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일 뿐더러 커피를 유달리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카페를 좋아하지 않는 편에 속했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막 임신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친정엄마도 이제 애가 질 때 됐다고 계속 전화하시던 때였죠. 엽삼도 먹기 시작했고 산부인과에서 산전 검사도 다 마쳤어요. 이상 없는 것도 확인했고요. 이제 갖기만 하면 되는데 하필 그런 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다니. 당신 지금 우리 애가 지려 준비하는 거 알잖아. 이런 때 무슨 카페야. 나중에 애 키우려면 경제적인 기반이 돼야 해. 그러니까 당신이 임신했을 때 준비해야지. 애를 낳았을 쯤엔 가게 차려서 돈을 벌 수 있게. 만약 그게 어려우면 애는 나중에 가져도 돼. 지금이 기회라니까. 무슨 기회? 당신 커피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 라떼 아트는커녕 에스프레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건 배우면 된다니까.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도저히 말이 안 통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 싸웠죠.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면 몇 년만이라도 더 다녀.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
그때까지 참으라고? 당장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럼 직장만 관둬. 카페 차리는 건 더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야. 넌 날 그렇게도 못 믿어? 내 이야기가 아예 안 들리는구나, 넌. 사실 남편이 회사 다니는 걸 힘들어한다는 걸 최근 들어 알긴 했어요. 집에만 오면 동료들 욕에 회사 욕에 쉴 틈이 없었거든요. 박 과장이 이랬다더라, 김 차장이 이랬다더라 하면서 팀원들을 헐뜯는 게 일상이었어요. 대외적으로는 가깝게 지내다가도 뒤돌면 욕하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회사 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워낙 평온한 타입이라 그런 욕을 들어도 한기로 흘려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요. 회사를 다니는 게 힘들긴 하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껏 모은 돈으로 카페를 차리겠다니 그건 너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희 집 근처엔 카페가 이미 포화 상태였고요. 도무지 남편의 계획이 이해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던 때였어요. 웬일로 남편이 저에게 푹 쉬라며 자기가 오늘 하루는 집안일을 다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맡기고 오랫동안 잠을 잤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저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 관련한 문자가 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은행 어플을 통해 살펴보니 제가 대출을 받으려다 멈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5천만 원을 빌리려다가 서류가 마비해 중단한 것 같았어요. 은행 측에 전화하고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 충격적이게도 저희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한 거였어요. 등록된 서류를 다 뒤져보니 제 신분증 사본에 도장, 소득증명서까지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김진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명의로 몰래 대출 받으려고 했어? 아니, 그게 일단 돈이 있어야 시작하잖아. 카페 차리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빌리려고 한 거야. 당신 머리가 나보다 더 낫잖아. 그 정도 대출은 같이 갚으면 금방 해결된다니까. 미쳤구나 진짜. 사기야 이건. 문서 위조야. 무슨 사기야. 부부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결과적으로 대출을 했어? 대출했냐고. 아니잖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잖아. 어쨌든 성공했으면 하려고 한 거잖아. 아니 결과적으로는 안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건데? 그 뻔뻔한 태도에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배신감, 분노, 실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짐을 쌌어요. 엄마, 나 집에 며칠 있을게. 왜? 무슨 일 있어? 친정에 가서도 차마 진실을 말하진 못했어요. 그냥 좀 싸웠어 라고만 했죠. 엄마는 신혼 땐 다 그런다. 금방 화해할 거야 라고 위로하셨지만 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걸. 일주일 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무릎까지 꿇었죠.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어.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 제발 집에 가자. 시부모님까지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라고 사과하셨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때부터 전 중요한 결심을 했죠. 남편 몰래 비상금을 모으기로. 어차피 저희는 각자 벌이로 생활하고 있기도 했고요. 저는 수입의 70%를 비밀 계좌에 넣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텐 요즘 일이 별로 없어라고 거짓말했고요. 제 수입을 그대로 알면 또 카페를 차리겠다고 하거나 비빌 언덕으로 생각할 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와 동료 욕을 할 때마다 이제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쓸지 계산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막연히 필요할 때가 올 거란 생각이 들어서였죠. 저를 음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땐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라고 여겼어요. 저에게 무기가 많을수록
남편을 대응하기가 쉽겠다고 생각한 거였죠. 그리고 대출 사건 이후로 저는 임신 계획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아이 낳을 생각이 싹 사라진 거죠. 이런 무책임한 남자의 아이를 낳는다? 그건 제 인생은 물론이고 태어날 아이한테도 죄 짓는 일 같았어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우리 이제 슬슬 아이 가져야지. 당신이랑 내 나이 둘 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마지노선이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왜? 아니, 뭐가 문제야? 돈? 아니, 돈은 내가 벌면 되잖아. 당신이 번다고? 내 명의로 대출 받으려던 사람이? 언제든 내 돈으로 회사 그만둘 생각하면서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죠. 겉으론 그저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만 했어요. 시댁 압박도 장난 아니었어요.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가 물으셨거든요. 아가는 언제 가질 거니? 우리도 이제 손주 보고 싶은데. 네, 어머니 노력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죠. 전 몰래 피임약을 먹고 있었어요. 약국에서 살 때마다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가방을 뒤지다가 피임약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피임약? 왜 이걸 먹어? 아니, 그게 생리불순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 준 거야. 거짓말하지 마. 생리불순은 무슨, 일부러 아예 안 가지려고 먹은 거지? 또 한바탕 난리가 났죠. 남편은 저를 이기적인 년이라고 욕했어요. 너는 돈만 중요해?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가정은 안중에도 없냐고. 지금 당신이 가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어? 먼저 신뢰를 깬 건 당신이야. 배우자가 다른 꿈을 갖겠다는데 응원은 못해줄 망정 저주나 하더니 난 뭐 신뢰가 안 깨졌는지 알아? 웃기죠? 가정을 제일 먼저 위태롭게 한 건 본인인데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더라고요. 대출 사건 이후로 남편과 저 사이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우린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해라는 한마디, 저녁에 들어오면 왔어라고 한마디, 그게 우리 부부 대화의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 노트북을 샀어요. 일 때문에 필요해서 산 건데 남편이 보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야? 200만 원 정도? 일 때문에 필요해서 산 거야. 200만 원? 미쳤어? 그 돈이면 우리가 2달은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번 돈으로 산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우리가 왜 그 돈으로 살아야 해? 생활비 각출하고 있는데? 남편 사업 비용은 콧방귀 끼면서 본인 물건은 200만 원이나 턱턱 쓰니까 어이없어서 그러지.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쓰자고. 어? 참 웃기죠? 자기는 회사 회식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쓰면서 제가 일 때문에 필요한 장비 사는 건 난리를 쳤어요. 그날도 한바탕 싸우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한 번은 남편이 제 통장을 보려고 했어요. 여보, 당신 통장 좀 보자.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왜? 갑자기 왜 보려고 해? 아이, 부부인데 서로 투명해야지. 네가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계 계획을 세워? 그럼 당신 통장부터 보여줘. 비상금 얼마 있어? 아니, 내가 무슨 비상금이 있어. 월급 다 생활비로 쓰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 안 통했죠. 아마 멀리서 보면 서로 돈을 숨기면서도 상대방 돈은 다 알고 싶어하는 정말 우스운 부부일 거예요. 아니, 뭐 부부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었죠. 그러다 제가 조금씩 수입이 더 늘어나고 있던 어느 시기에 남편이 어느 날 제 통장 내역을 살펴봤나 봐요. 여태껏 숨기고 있었는데 제 벌이를 한 남편의 열등감이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술 먹고 들어와서 이런 말까지 했죠. 여자가 남자보다 돈 더 번다는 게 말이나 되냐?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 뭐? 그게 왜 그렇게 돼? 다 알아. 너 나 무시하는 거지? 작은 회사라고 우습게 보는 거지? 그래도 나 부장이야, 부장!
전 그저 한숨만 나왔어요. 무시는 본인이 본인을 하는 건데 왜 제 탓을 하는지. 그러면서도 제 돈은 당연히 생활비를 써야 한다고 우겼어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야.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이제부터 각자 벌이 공개하고 살림 합치자. 어? 싫어. 예전부터 당신 돈 당신이 쓰고 싶어 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실제로 남편은 술값, 담배값으로 자기 용돈의 반 이상을 쓰면서 자유롭게 살았거든요.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쓰고 싶으면 바로 쓰는 스타일이라 아마 모아둔 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벌이는 많아졌지만 모아둔 돈은 없다며 시침이 뗐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 벌이로 헛된 꿈만 꿨죠. 언젠가는 큰 사업을 할 거야. 그때 되면 너는 일 안 해도 돼. 내가 다 해줄게. 처음만 도와달라고. 나 이 지긋지긋한 꼴통 회사에서 일 못하겠단 말이야. 제발 그런 날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속으로 빌었죠. 회사는 그렇게 욕하면서도 절대 그만두지 않는 모순적인 남자.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능력은 바닥을 기는 불쌍한 남자. 그게 제가 결혼한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언젠가 사업할 거야 라는 망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뒤로는 퇴근하고 오면 맥주 마시면서 유튜브로 월 1,000만 원 버는 카페 사장 같은 영상만 봤죠. 여보 이거 봐. 이 사람도 40대 시작해서 성공했대. 그래? 잘 됐네.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니 더 잘할 수 있어. 우리라뇨? 전 이미 마음으로 이혼한 상태였는데 남편은 아직도 우리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우리 부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이혼이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귀찮아서 또 주변 시선이 무서워서 형식적으로만 부부 행세를 하는 거였죠. 근데 이 운명이라는 게 참 잔인해요.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나락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땐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대박 났어. 우리 회사 본부장이 갑자기 그만뒀어. 그래서? 내가 다음 본부장 유력 후보야. 경력으로 봐도 내가 제일 오래됐고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 솔직히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남편이 승진하든 말든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래도 겉으론 축하한다고 했죠. 잘 됐네. 축하해. 그냥 축하해? 에이 여보도 참 이거 엄청난 기회야. 본부장 되면 연봉도 더 오르고 잘하면 스톡 옵션도 받을 수 있어.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최종 결정은 사장이 하는데 임원들 평가랑 팀 분위기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죠. 특히 부서원들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말이야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애매해. 내가 너무 엄격하게 굴었나 봐. 당신이 엄격해? 집에선 그렇게 부른대? 회사에선 달라. 나름 카리스마 있거든. 또 허세였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남편은 회사에서도 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뒤에서 욕은 많이 하지만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는 전형적인 중간 관리자였죠.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집들이 한번 하자. 집들이? 갑자기 왜? 이사 온 지도 한참 지났는데. 나 말고 다른 팀원들 승진 축하 겸. 나 승진도 잘 보일 겸. 그동안 못했던 거 한 번에 하는 거야. 회사 사람들 초대해서 대접도 하고. 회사 사람들을? 당신 맨날 욕하던 사람들을?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본부장 되면 같이 일해야 할 사람들이잖아. 관계 개선도 하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대신 이번에 도와주면 카페 얘기 다시는 안 할게. 그리고 앞으로 당신 말 다 들을게. 정말이야. 정말? 약속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언제 약속 어긴 적 있어? 내가 말은 또 고분고분하게 잘 듣잖아.
대출 사건은 뭐고 피임약 뒤져서 화낸 건 뭐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완전히 그 카페 이야기를 끝내고 싶었죠. 좋아. 대신 제대로 할 거야.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해 볼게. 진짜? 아, 여보 최고! 사랑해! 남편이 저를 안으려고 했지만 전 슬쩍 피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한테 스킨십은 고역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집들이를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메뉴부터 정했죠.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반찬, 생선구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말 푸짐하게 차릴 생각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이 시시콜콜 계속 옆에서 간섭했거든요. 아, 여보, 갈비는 한우로 해. 돈 아끼지 말고. 한우? 그거 너무 비싼데? 아, 이번 한 번이잖아. 내 승진 걸린 일이야. 뭐 돈은 당신 돈으로 하는 거 맞지? 아, 그래, 뭐 내가 낸다니까. 준비 좀 잘해줘.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처량해 보였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근데 또 한편으론 우습기도 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한테 굽신거리는 모습이. 그러다 장을 함께 보러 갔는데 남편이 계속 여기저기 전화를 했어요. 집들이 때문에 바쁜 것 같더라고요. 여보, 와인도 좀 사와. 좋은 걸로. 와인까지? 아니, 얼마나 오는데 이렇게 많이 준비해? 한 10명 정도. 아니다. 부부 동반이니까 20명 정도 될 것 같아. 20명이라니. 집도 크지 않은데 어떻게 20명을 앉힐 건지. 그래도 남편이 테이블을 빌려온다고 해서 그냥 준비했어요.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죠. 평소에 안 쓰던 향수를 뿌리고 머리도 새로 했어요. 양복도 새로 한 벌 샀죠. 승진 인터뷰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니 그냥 단정해 보이려고.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휴대폰도 자주 확인했어요. 카톡이 올 때마다 화들짝 놀라면서 확인하고 답장도 길게 썼죠. 물어보면 회사 단톡방이라고 했는데 표정이 영 찝찝했어요. 집들이 전날 밤이었어요. 전을 부치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여보, 내일 정말 고마워. 뭐가? 이렇게 준비해줘서. 아니, 당신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런 말은 내일 끝나고 해. 아니야, 지금 하고 싶어서.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내가 많이 부족했지. 내가 한테 너무 힘들어서 회사 그만둔다는 말로 당신 힘들게 한 거 알아. 그래도 나 본부장 꼭 되고 싶어. 열심히 할 거야. 이제 뒷말 안 하고.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할 말인데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땐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됐어. 가서 쉬어. 내일 피곤할 테니까. 남편이 나가면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보, 사랑해. 진짜야. 그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사랑해였어요. 물론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드디어 집들이 날이 됐어요. 오후 6시부터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온 건 김 차장 부부였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아니에요, 사모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차장은 남편이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나 하는 놈이라고 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이고 김 차장 와줘서 고맙네 라며 반갑게 맞이했죠. 이어서 박 과장, 이 대리, 홍 주임 그리고 신입사원들까지 속속 도착했어요. 남편이 평소에 얼마나 욕했는지 저도 보자마자 누가 누군지 알 것 같더군요. 박 과장은 줏대 없는 놈, 이 대리는 일은 못하면서 잔머리만 굴리는 놈,
신입사원들은 요즘 것들은 근성이 없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는 180도 달랐어요. 아주 입이 마르게 칭찬하더군요. 박 과장, 요즘 정말 수고 많아. 자네 덕분에 우리 부서가 굴러가는 거야. 이 대리는 정말 센스가 좋아. 거래처 관리도 완벽하고. 우리 회사 신입사원들은 정말 똑똑해. 회사 미래가 밝아. 어쩜 이렇게 잘 뽑았을까? 우리는 팀원끼리 사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문자방도 있다니까. 얼마나 돈독한지 몰라.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다들 부장님 과찬이십니다라며 받아줬죠. 이후에 제가 하나씩 음식을 내오니까 다들 감탄했어요. 와, 사모님,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음식점 차려도 되겠어요. 부장님 정말 복 받으셨네요. 이런 아내를 두시다니. 남편은 어깨가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정말 잘해요. 제가 요즘 살이 찌는 게 다 이유가 있죠? 다들 웃었지만 몇몇은 표정이 애매했어요. 특히 신입사원 중 여직원 한 명이 절 계속 쳐다봤는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죠. 술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남편은 평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김 차장님 정말 일 잘하더라고요. 우리 팀 에이스예요. 박 과장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대리도 정말 성실해요. 미래가 기대되는 친구죠. 듣고 있자니 속이 뒤틀렸어요. 집에선 그렇게 욕하더니 정작 본인들 앞에서는 아첨을 하다니. 이게 내가 결혼할 남자의 진짜 모습인가 싶었죠. 술이 두세 병쯤 돌았을 때였어요. 남편은 완전히 취해서 목소리가 커졌죠. 여러분, 제가 본부장 되면 우리 부서를 최고로 만들 겁니다. 그럼요. 부장님이라면 당연히 되실 거예요. 다들 박수를 쳤지만 진심인진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김 차장은 억지로 웃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 박 과장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모님은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집들이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남편이 돌아와서 대화가 끊겼어요. 그렇게 다들 점점 술에 취해가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저를 계속 보던 그 여직원 한 명이 화장실을 간다며 일어났어요. 저는 왠지 저에게 눈짓하는 것 같아서 음식을 가져오겠다며 슬쩍 주방으로 갔죠. 그러자 그 직원도 주방으로 오더군요. 28쯤 되어 보이는 막내 직원이었죠. 사모님,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걸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뭔가 꼭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절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도와달라고 했죠. 그럼 이 그릇들 좀 치워주실래요? 네. 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그 여직원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슬쩍 저에게 화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뭔데요? 저도 여자로서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회사 내 사적인 단톡방인데요. 부장님이 평소 이야기하신 게 담겨져 있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기엔 남편이 쓴 글들이 가득했거든요. 충격적인 건 전부 다 제 욕이었다는 거예요. 조만간 이혼할 거다. 집사람이랑은 이미 끝났어. 여유만 됐으면 진작 갈라섰을 거야. 승진하면 바로 정리하고 새 출발할 거다. 제발 승진됐으면. 우리 마누라는 돈독오른 년이야. 나만 등골 빼먹고 있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돈벌이만 하느라 정신없어. 살림은 개판이고 밥도 제대로 안 해줘. 손이 떨려서 접시를 놓을 뻔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 평소엔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니.
이게 다예요? 아니요, 더 있어요. 근데 여직원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부장님이 회사에서 사모님 험담하는 건 유명해요. 다들 불편해하는데 뭐라 말을 못하죠. 애매하게 농담식으로 말씀하시니까요. 아무도 대꾸 안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남자들이 다 이런가 싶어서 무서웠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까지 대접해 주시는데 뒤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여직원이 자리로 돌아가고 나서 전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출 사건도 경제적 무시도 모든 걸 감내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밖에서 저를 돈독오른 년이라고 욕하고 다녔던 거죠. 집들이를 준비하며 정성을 쏟은 제가 한없이 바보 같았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여직원이 보여준 단톡방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조만간 이혼한다. 집사람이랑은 이미 끝났어. 승진하면 바로 정리한다. 우리 마누라는 돈독 오른 년이야. 나만 등골 빼먹고 있어. 이런 말들이 잊으려고 해도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죠.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꼭 참았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곧 분노가 슬픔을 덮었고 복수를 결심했어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네 인생 내가 직접 끝내주겠어. 얼굴을 찬물로 씻고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그리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가장 밝고 화사한 미소였어요.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우아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술에 취해 떠들고 있었죠. 내년에 우리 부서 실적 2배로 올릴 겁니다. 부장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 거짓말쟁이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 사람들도 다 거짓말쟁이들이었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은근히 남편을 비꼬는 말들이 섞여 있었어요. 부장님은 정말 가정적이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가족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직접 뵈니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신데 부장님이 자랑 많이 하셔야겠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다들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박 과장이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부장님, 진짜 승진하시면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지. 우리 다 같이 잘해보자고. 근데 부장님, 혹시 따로 준비하신 거 있지 않으셨어요? 사업 같은 거.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사업?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가끔 카페 차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그냥 농담이었어. 월급쟁인 회사가 최고지 뭐.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죠. 집에서는 매일 카페 타령이면서 이대리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부장님, 사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집에서 쉬어요. 집안일이나 하고. 순간 전 숨이 턱 막혔어요. 저를 밖에서는 제가 백수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니 완전 저를 내리깔고 보는 거였죠. 화장실에서 나온 제가 밝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저도 일해요. 프리랜서 MD예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데 제가 집안일도 안 하는 백수처럼 이야기하고 다녔나 보네요.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기 거짓말을 들킨 게 창피했나 봐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김 차장이 화제를 돌렸어요.
아이, 그나저나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아이, 사모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남편은 집에서 제 요리 잘 안 먹어요. 맨날 차려주는데도 맛없다고 하거든요. 일부러 가시돋친 말을 했어요. 남편이 당황하며 변명했죠.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맛있다고 맨날 그러잖아. 그래? 내 기억이 잘못됐나 보네요. 다들 눈치를 봤어요. 부부 사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에 카톡이 왔는데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어요. 오빠, 오늘 못 가서 아쉬워요. 다음에 따로 만나요. 하트. 제가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남편이 황급히 휴대폰을 뒤집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일부러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 사촌동생. 근데 이름은 최사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아, 맞다. 그 회사 후배야. 말버릇이 그래서. 여자 직원? 초대 안 했어? 아이, 바빠서 못 온대. 거짓말, 또 거짓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여직원이 보여준 단톡방에 최사원 이름도 있었거든요. 분명 남편은 외도까지 저지르고 있는 거겠죠. 그간 눈치채지 못한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와 남편의 대화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다들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분명 그들도 최사원을 알고 있었겠죠? 저희 이만 가봐야겠네요. 아이가 기다려서. 저도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가려는 사람들을 제가 황급히 붙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할 이야기가 남아있어서요. 이제부터 정말 재밌는 시간이에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남편이 평소 하는 말 전해드릴게요. 라고 시작했죠.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은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막아서려 했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늘 말해요. 회사 동료들이 최고라고요. 남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전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특히 김 차장님은 뭐라고 하더라?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애매하게 말하니 김 과장이 특별하다니 무슨 의미죠? 라고 물었어요. 그게 남편이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라며 뜸을 들였죠. 모두가 숨죽여 기다렸어요. 남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요. 그러다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무능해도 그 자리 지키는 능력은 특별하다고요. 그리고 특히나 능력도 없으면서 아부와 백으로 버티는 놈이라고 했죠?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김 차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그리고 박 과장님은요? 줏대없는 전형적인 간신배, 윗사람한텐 아부하고 아랫사람한텐 갑질하는 놈이라고 했었죠? 박 과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를 모욕하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전 그저 들은 걸 전해드리는 것뿐인걸요. 이 대리님도 있네요. 일은 못하면서 잔머리만 굴리는 놈. 내가 다 떠먹여줘야 한다고 매일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는요. 동네 양아치 기업, 5년 안에 망할 회사, 미래가 없는 삼류기업이라고 매일 욕했죠.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요. 남편이 급하게 일어나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맞다. 사장님 얘기도 있었죠? 그 영감탱이는 현장도 모르면서 지시만 내린다. 70년대 경영 마인드를 가진 시대착오적 인간이라고. 얼마나 자주 들었으면 이렇게 생생히 기억날까? 거짓말이야. 다들 듣지 마세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전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걸 들어보실래요? 저는 곧장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남편이 집에서 회사 욕하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김 차장, 그 무능한 놈이 어떻게 차장까지 됐는지 신기해. 백이겠지, 백.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가 녹음까지 할 줄은 몰랐었겠죠. 남편을 믿지 않게 된 그 순간부터 혹시 몰라서 숨기고 준비해뒀던 일들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죠. 분위기가 더욱 싸늘해지자 전 더 대담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남편 카페 차리고 싶어 해요. 회사가 지긋지긋하대요. 그런데 왜 승진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능력 없다고 흉보던 팀원들을 자르려고 그런가? 남편이 여보 제발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전 무시했어요. 여러분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매일 그래요. 특히 김 차장님, 박 과장님과는 절대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김 차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김 부장님, 정말 그런 말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전 잠시 멈추고 모두를 불렀어요. 이제 결정타를 날릴 차례였죠. 근데 제일 웃긴 건 남편이 저보고 이혼하고 싶다고 회사에서 떠들고 다녔다면서요? 그 여직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본부장 되면 저 버리고 새 출발한다고 했다던데 그래서 그렇게 승진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것도 제가 한 밥을 먹고서 말이죠. 남편이 다급하게 그건 오해야. 농담으로 한 말을. 농담? 아, 그리고 절 돈도 고른 년, 나만 등골 빼먹는 여자라고 했다던데 그것도 농담이에요? 전 단톡방 캡처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이 직접 쓴 글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것 봐. 우리 집사람은 돈만 밝혀서 문제야. 살림도 제대로 못해. 밥도 제대로 안 해줘. 지금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들 제가 이틀 밤새워가며 준비한 건데요. 여러분, 여태까지 제 욕 들으셨으니 알 것 아니에요. 정말 남편 말이 맞다고 보세요? 박 과장이 일어나며 정말 실망입니다. 김 부장님. 집에서 사모님께 한 말도 보나마나 진실이겠네요. 이 대리도 고개를 저었어요. 앞에선 그렇게 칭찬하시더니. 그리고 하나 더요. 전 마지막 폭탄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회사 막내 직원과 불륜 사이인 거 아세요? 뭐? 모두가 동시에 외쳤어요. 아까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최사원이라는 여자랑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부장이 까마득한 어린 막내 직원과 외도하면 바로 퇴출감 아닌가? 물론 추측이었지만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았어요. 여보 그만해 제발. 남편이 거의 울먹였어요. 그만하라고? 당신은 나한테 그만한 적 있어? 내 명의로 몰래 대출받으려 하고 나를 경제적으로 무시하고 밖에선 날 욕하고 다니면서? 전 일어나서 모두를 둘러봤어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 내용은 내일 회사 전체 메일로도 발송될 예정이에요. 녹음 파일과 함께요. 집들이는 완전히 엉망이 됐고 손님들은 모두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차장은 나가면서 김 부장님 내일 보시죠 라고 으르렁거렸고 박 과장은 사장님께 다 보고하겠어요 라고 했죠. 모두가 떠난 후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먹지도 않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가득했죠.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남편이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어요. 왜긴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날 속이고 욕하고 배신했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너무하다고? 당신이 한 짓이 더 너무한 거 아니야? 바람 피운 것도 진짜였나 보네. 간도 크지. 어떻게 집으로 부를 생각을 했어? 아니야, 그런 거 어쨌든 미안해. 당신이랑 이혼한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 원래 유부남들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 그래, 난 평소에도 그런 저질 농담 이해 못했어. 근데 당신은 다행히 농담이 아닌 것 같더라고. 집들이 해줘서 고마워. 이 모든 걸 한 번에 알게 됐으니까. 각오해.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저는 곧장 짐을 싸서 나갔어요. 어찌나 후련하던지. 친정으로 돌아가서는 제가 말한 걸 실천했죠. 다음 날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보낸 이메일이 전체 직원에게 전달됐고 남편의 녹음 파일이 퍼졌죠. 남편의 승진은 당연히 무산됐고 오히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메일이 결정타는 아니라고 했어요. 집들이에 왔던 직원들이 사장에게 이야기했겠죠. 팀원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게 있으니 더 확실한 증거였을 거고요. 40대인 남편은 회사에서도 신임을 완전히 잃고 고립됐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낸 그날 저희 집을 찾아와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지더군요. 당신 이제 만족해? 내 인생 완전히 망쳤어. 당신이 망친 거라고! 아니,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야.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당신이 한 행동과 말들을 돌아봐. 당신을 과거에 잠깐이라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하는 마지막 충고야. 물론 선의로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멍청한 짓 그만하라는 충고. 그 뒤로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압도적으로 유리했죠. 명의도용 대출 시도, 지속적인 모욕, 경제적 갑질, 모든 게 제 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도 최대 치료받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죠. 용서? 당신은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있어? 이제 와서 용서하는 건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야? 정신 차릴게. 내가 여태껏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런 거야. 다시 살아갈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응? 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남편을 지나쳐갔죠. 그렇게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모든 걸 제가 원하는 대로 받아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의 대부분을 저에게 줘야 했고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내려갔죠. 단 한 톨도 아쉽지 않았어요. 이혼이 이렇게 후련한 줄 알았더라면 미리 할 걸 그랬다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요. 이혼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니, 원래 제 모습을 되찾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동안 숨겨뒀던 제 돈과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를 합쳐 저만의 샵을 열었습니다. 제가 MD로 일하며 쌓은 인맥과 노하우가 빛을 발했죠. 다행히도 매출이 점점 늘어서 이제는 직원까지 둔 어엿한 대표가 됐죠. 그 사이 남편 소식도 들렸어요. 고향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한다더군요. 40대에 재취업은 쉽지 않았고 작은 보험회사에서 신입으로 시작했대요. 그 높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니 격세지감이었죠. 예전 영업사원으로 되돌아간 기분일 테니 속 터져 죽으려고 할 겁니다. 한편 남편이 그렇게 무시했던 김 차장은 본부장으로 승진했대요. 박 과장과 이 대리도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제 메일로 근황을 보내왔을 때 왠지 모를 뿌듯함과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사모님, 그때 정말 통쾌했습니다. 김진수 그 인간 정말 바보였어요. 사모님 같은 분을 몰라봤다니. 가끔 그 집들이 나를 떠올리면 아직도 통쾌합니다. 자존심만 세우던 남편이 스스로 무너진 날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반년쯤 지났을 때 강남에서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났어요. 저는 명품관에서 나오고 있었고 남편은 지하 식품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죠.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만삭이었어요. 재혼한 모양이더군요. 어린 여자인 거 보니까 그때 그 최사원이 아닐까 했는데 궁금하진 않아서 그냥 그대로 지나쳤어요. 아주 잠시 남편과 눈이 마주쳤지만 남편이 먼저 고개를 돌렸죠. 아마 부끄러웠겠죠. 한때 내가 지켜줄게라고 큰소리치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어린 여자와 함께 초라한 행색으로 거닐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고 얼마 후 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아니 미연아, 우리 진수가 또 사기를 당했대. 도와줄 수 없을까? 제발 한 번만이야.
진수가 사정이 딱해서 그래.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남이에요. 그래도 그간 함께 산 정이 있잖아.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좀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번호 차단할게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결혼한 이후에 그렇게 남편을 챙기라고 잔소리하던 시모까지 그렇게 나서니 참 통쾌하면서도 씁쓸하더군요. 재혼했으면 제대로 살지 그렇게 사기나 당하며 사는 게 참 여전히 남편 같아서요. 지금 전 정말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안정됐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까 기대돼요. 그 집들이가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저는 남편의 가면을 벗겼고 제 자신도 껍질을 깨고 나왔죠.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 여직원이 단톡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아마 지금도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겠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고 거짓으로 쌓은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남편이 몸소 증명해줬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전 50첩 반상을 차렸지만 남편이 먹은 건 자기가 뿌린 씨앗이었어요. 이제 전 매일이 행복합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무엇보다 제 삶의 주인이 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